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어디에 있는 거지? 싸늘한 수술실 공기보다 더 차가운 질문이 강지후의 머릿속을 꿰뚫었다. 인공지능 에테르의 뉴럴 인터페이스 프로토타입이 내뿜는 푸른빛이 그의 망막을 태울 듯 아른거렸다. 데이터 스트림이 뇌의 시냅스를 따라 흐르는 감각, 혹은 그런 감각에 대한 상상. 그것이 지우가 기억하는 마지막 현실이었다. 29살의 AI 개발자 강지후. 그의 세계는 0과 1로 구축되어 있었다. 감정마저 알고리즘으로 분석하고 예측하려 했던 그는 판교 테크노밸리에서도 가장 촉망받는 인재 중 하나였다. 세상을 바꿀 AI. 그것이 지후의 신념이자 목표였고 그의 삶은 그 목표를 향한 코드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설계되어 있었다. 잠은 사치였고 인간관계는 효율 낮은 입력값에 불과했다. 그의 사무실 한쪽 벽을 가득 채운 화이트보드에는 복잡한 수식과 다이어그램이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렸다. 그에게 감성은 불필요한 노이즈였고 직관은 설명 불가능한 오류였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밤이었다. 마감기한은 코앞으로 다가왔고 에테르의 감정인식률은 여전히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다. 초조함이 카페인과 뒤섞여 혈관을 타고 흘렀다. 한 번만 더. 이번엔 다를 거야. 그는 텅 빈 연구실에서 홀로 뉴럴 인터페이스 장치를 머리에 연결했다. 미세한 전류가 흐르는 소리와 함께 뇌 속으로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오는 익숙한 감각. 그러나 다음 순간 모든 것이 암전되었다. 경고음조차 없었다. 마치 누군가 세상의 전원을 한꺼번에 내려버린 것처럼. 눈을 떴을 때 지우는 자신이 수술실 천장의 형광등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한참이 걸렸다. 아니, 본다는 감각보다는 그저 인지하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다. 몸은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안개처럼 흩어진 의식만이 공간을 부유하는 듯했다. 혼란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다. 그는 문득 자신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수술대 위에는 낯익은 그러나 생경한 자신의 육체가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미동도 없는 가슴, 그리고 그 옆에서 다급하게 움직이는 의료진들. 아, 나인가. 기묘한 평온함과 함께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때였다. 공간이 일그러지더니 끝없이 펼쳐진 빛의 강이 눈앞에 나타났다. 푸르스름하면서도 따뜻한 빛. 그 빛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부드럽게 그를 감쌌고 형언할 수 없는 평화와 안도감이 밀려왔다. 수많은 기억과 감정들이 빛의 입자처럼 떠다녔다. 할머니의 주름진 미소, 처음 코딩에 성공했을 때의 환희, 누나와 다투고 밤새 울었던 어린 날의 슬픔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뒤섞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강 저편에서 아련하지만 가슴 저미도록 슬픈 가야금 선율이 들려오는 듯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곡조였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그리운 목소리처럼. 그 선율에 이끌려 빛의 강을 따라 하염없이 흘러가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 그를 사로잡았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충만한 느낌, 시간도, 공간도, 너와 나의 경계도 없는 절대적인 하나됨. 그것은 지우가 평생 추구해왔던 논리와 이성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완벽함이었다. 강지우 씨, 정신이 드세요? 누군가 자신을 흔드는 격렬한 감각과 함께 지우는 다시 병실 침대 위로 끌어올려졌다. 빛의 강은 사라지고 눈앞에는 걱정스러운 얼굴의 누나, 이수연이 있었다. 72살의 여기자인 누나는 언제나 현실적이고 비판적이었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여기가 어디야?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병원이야. 연구실에서 쓰러졌대. 과로 때문이라는데. 너 정말 괜찮은 거니? 지우는 대답 대신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다. 빛의 강과 가야금 소리. 그것은 꿈이었을까? 하지만 너무도 생생했다. 손끝에 남아있는 듯한 빛의 온기, 귓가에 맴도는 슬픈 가락. 그는 자신의 오른손을 들어보았다. 손가락들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마치 허공에서 보이지 않는 가야금 줄을 튕기려는 것처럼. 퇴원 후 지후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극심한 두통과 함께 시도 때도 없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가야금 선율. 그는 인터넷에서 가야금 연주 영상을 찾아보았다. 화면 속 연주자의 손놀림을 보고 있노라면 자신의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마치 오랫동안 연습해온 곡을 다시 연주하는 것처럼. 그는 생전 처음 보는 악보 기호들이 익숙하게 느껴졌고 복잡한 장단이 자연스럽게 이해되었다.
미친 노릇이었다. AI 개발자 강지후에게 이런 비이성적인 일이 일어날 리 없었다. 뇌 손상이 간 걸지도 몰라. 정밀 검사 다시 받아보자. 누나 수연은 진심으로 걱정했지만 지후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이성은 이 모든 현상을 부정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끌림과 그리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마치 잃어버린 자신의 일부를 되찾은 듯한 느낌. 친구이자 동료인 박선우는 더욱 회의적이었다. 스트레스성 환청이나 일시적인 착각일 거야. 네가 얼마나 무리했는지 생각해봐. 뇌는 가끔 우리를 속이기도 하거든. 선우는 지후의 경험을 어떻게든 과학적으로 설명하려 했었지만 그의 논리적인 분석은 지후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었다. 지후는 점차 자신의 세계에 갇혀갔다. 회사에서는 그의 업무 능률 저하와 잦은 공상 증세를 이유로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그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다. 예측 불가능한 오류. 한때 자신이 AI 모델의 버그를 지칭하던 그 말이 이제는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어느 주말 지후는 견딜 수 없는 이끌림에 무작정 집을 나섰다. 발길이 닿은 곳은 서울 북촌 한옥마을의 한적한 골목길이었다. 어디선가 구성진 가야금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꿈속에서 들었던 바로 그 선율. 홀린 듯 소리를 따라 걷던 그는 낡은 한옥 대문 앞에 멈춰섰다. 몽유도원, 몽요도연이라고 쓰인 작은 나무 간판이 걸린 곳. 그곳은 은퇴한 국악 연구가이자 가야금 명인으로 알려진 김민준의 작업실 겸 자택이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대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마당 한가운데 백발의 노인이 눈을 감은 채 가야금을 연주하고 있었다. 그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지후의 심장을 관통하는 듯했다. 연주가 끝나고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그의 깊은 눈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지후를 향하고 있었다. 어서 오시게. 기다리고 있었네. 김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된 만남인 것처럼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다. 김민준은 말없이 지우에게 자신의 가야금을 내밀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가야금을 받아 안았다. 12개의 명주실. 생전 처음 만져보는 악기였지만 손가락은 마치 제 길을 안다는 듯 자연스럽게 줄 위를 움직였다. 머릿속을 맴돌던 선율이 그의 손끝에서 살아 숨쉬며 흘러나왔다.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새로운 곡조. 한참 동안 지우의 연주를 말없이 듣고 있던 김민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자네 손가락이 아니라 자네 안에 다른 이가 연주하는구먼. 그의 눈빛은 지후의 영혼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혹시 집안에 음악을 했던 분이 계신가? 아니면 아주 오래된 물건이라도. 그날 이후 지후는 매일같이 김민준을 찾아갔다. 김민준은 그에게 가야금의 조율법이나 기교를 가르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차를 마시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말없이 서로의 연주를 들어줄 뿐이었다. 지우는 김민준 앞에서 가야금을 연주할 때면 마치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았다. 이성과 논리의 세계는 멀어지고 오직 소리의 흐름만이 존재하는 평화로운 상태. 그는 자신의 경험과 혼란을 김민준에게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빛의 강, 알 수 없는 그리움, 머릿속을 맴도는 선율. 김민준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줄 뿐 어떤 판단이나 해석도 내놓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김민준의 조언대로 오래된 가족 앨범을 뒤적이던 지우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고운 한복을 입고 가야금 앞에 앉아있는 젊은 여인, 증조 할머니였다. 사진 뒷면에는 소회, 1935년이라는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가족 누구에게서도 증조 할머니가 가야금을 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곧장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증조 할머니, 혹시 가야금 하셨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이고, 그걸 네가 어찌 아느냐. 젊어서 소리가 어찌나 곱던지 동네에서는 다들 신동이라 불렀단다. 하지만 그 시절의 계집아이가 어디 풍악이나 울리고 다닌다고 증조 할아버지께서 불호령을 내리셔서 그만두셨지. 평생 가슴에 한으로 남으셨을 게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다. 지우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증조 할머니의 풀지 못한 꿈, 그 한이 시간을 넘어 자신에게까지 이어진 것일까. 어쩌면 그 빛의 강에서 들었던 슬픈 가야금 선율은 증조 할머니의 목소리였을지도 모른다.
그의 손가락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이제 단순한 재능을 넘어선 어떤 숙명처럼 느껴졌다. 회사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졌다.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배제된 그는 무의미한 보고서나 작성하며 시간을 보내야 했다. 동료들은 그를 안타까운 시선으로 혹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강지우는 끝났다는 수군거림도 들려왔다. 그의 이성은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가야금의 12줄은 그에게 다른 세상이 존재함을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었다. 김민주는 지후에게 작은 국악 연주회에 참여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자네 아내 소리를 세상에 한번 들려주게. 길이 보일지도 모르지. 지후는 망설였다. AI 개발자 강지후가 대중 앞에서 가야금을 연주한다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선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꿈틀거리고 있었다. 연주의 날짜는 다가왔고 지후는 매일 밤 꿈속에서 증조할머니의 가야금 소리를 들었다. 때로는 격적이었고 때로는 한없이 부드러웠다. 그 선율들은 지후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 그만의 곡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변화를 부정하지 않았다. 그것이 무엇이든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면 받아들이기로 했다. 연주의 당일, 소극장 분장실에서 지후는 떨리는 손으로 한복을 차려입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판교의 AI 연구실에 있던 날카롭고 예민한 강지후는 온데간데 없고 깊은 슬픔과 알 수 없는 평온함이 뒤섞인 눈빛의 사내가 서 있었다. 무대 뒤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지후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이건 미친 짓이야. 나는 AI 개발자라고.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거야. 과거의 이성적인 자신이 끊임없이 속삭였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다. 객석에는 누나 수연과 친구 선우도 와 있었다. 그들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느껴졌다. 강지우 씨, 준비되셨습니까? 무대 감독의 목소리에 지후는 심호흡을 했다. 그는 눈을 감고 빛의 강을 떠올렸다. 그리고 증조 할머니의 얼굴, 그녀의 가야금 소리를,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그의 이름이 불리고 지우는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수많은 시선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것을 느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그는 가야금 앞에 조용히 앉았다. 증조할머니의 빛바랜 사진 한 장이 그의 품 안에 있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그리고 첫 음을 튕겼다. 땡! 맑고 청아한 소리가 공연장 가득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지우는 다시 한번 빛의 강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황홀경에 빠졌다.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음악만이 존재했다. 그의 손가락은 마치 다른 영혼에 이끌리듯 12줄 위를 자유롭게 넘나들었다. 때로는 폭포수처럼 격정적으로, 때로는 실바람처럼 부드럽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러나 너무도 익숙한 선율. 그것은 증조 할머니의 못다 이룬 꿈과 지후의 현재 감정이 하나로 녹아내린 영혼의 노래였다. 그의 눈가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연주가 끝나고 객석에서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누군가의 박수 소리를 시작으로 우레와 같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수연과 선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을 글썽이며 기립박수를 치고 있었다. 선우의 얼굴에는 더 이상 회의적인 표정이 없었다. 오직 경이로움과 감동만이 가득했다. 지우는 가슴 벅찬 감정에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어렴풋한 답을 얻은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연주회가 끝나고 며칠 뒤 지우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더 이상 0과 1로 이루어진 세계에 자신을 가둘 수 없었다. 그의 결정에 선우는 안타까워했지만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며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다. 누나 수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어려 있었다. 몇 달 후 지우는 북촌 한옥마을이 아닌 조용한 남도의 시골집 마루에 앉아 있었다. 마당에는 작은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처마 밑에는 풍경이 매달려 맑은 소리를 냈다. 그의 곁에는 낡은 가야금과 증조 할머니의 빛바랜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겪었던 모든 경험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안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살아가기로 했다. 때로는 아이들에게 가야금을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홀로 깊은 산속절을 찾아가 명상에 잠기기도 했다. 김민준 명의는 내 안의 소리가 이끄는 대로 가거라. 그것이 너의 길이다라는 짧은 편지 한 통을 남기고 호련히 구름 속으로 사라진 듯 종적을 감추었다. 어쩌면 그는 처음부터 지우의 영혼을 일깨우기 위해 잠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저 빛의 강에서 온 존재였을지도 모른다고 지우는 생각했다. 늦가을 햇살이 마루 위로 부서져 내리는 오후, 지우는 가야금 앞에 앉았다. 그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 그 소리는 판교의 첨단 빌딩 숲 사이를 맴돌고 디지털 신호로 가득 찬 도시의 소음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인간 영혼의 맑은 울림처럼 그렇게 세상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그의 삶은 이제 예측 불가능한 선율이었지만 그 어떤 알고리즘보다도 아름답고 자유로웠다.